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뒤에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중앙TV 화면에는 추석단에 앉아 뒤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김총비서의 모습이 담겼다. 추석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조영원 당 조직비서, 김 위원장, 최령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앉아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서 뭐 껄껄껄껄 웃고 이제 손짓하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이 정치평론가들이 야 이거 성공을 자축하는 거다, 아주 지금 김정은 기분 좋은 거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김여정이는 저 뒷줄에 서서 박수치고 있네요. 김정은 바로 뒤에 여기 최명순이 스케이트 공장 사장했던 최명순이가 바로 뒤에 있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 3기, 8기 3차 전원회의를 하는 중에, 며칠간의 전원회의 중에 김정은이가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고, 나머지 다른 사진을 보면 김정은은 정말 초췌하기 이를 데 없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색이 최강의 독재국가의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정상 아니죠? 뭔가 지금 의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인들은 지금 경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은 차렷 자세를,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례를 뭐 하고 이 의례를 하다 보니까 좀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김정은의 표정은 엄숙한 표정보다는 정말 뭐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이죠. 그런데 이런 표정 외에 진짜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아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이런 건 보여주지만, 조선중앙TV 그리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캡처한 화면들은 이렇다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연주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진인데, 이 김정은이 지금 곧 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정하게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데, 이 옷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김정은이 정도 되는 이런 권력자가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이런 무슨 뭐 아이가 자기 아버지 옷 입고 온 것처럼 이런 우장바보 같은 이런 옷을 거치고 와서 되겠습니까? 신체 변화, 체중 변화에 따라서 즉각 옷을 새로 맞춰 입어야 되죠. 왜냐, 이 8기 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경로든지 간에 선전선동부에서 보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 보도를 남조선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볼 텐데, 이런 궁핍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 웃긴 일이죠. 자, 어깨가 살이 빠지니까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어깨가 좁아지니까 당연히 팔이, 어깨가 처져버리니까 옷이 팔이 길어지죠. 그래서 지금 뭐 손가락 다 덮었어요, 위에 옷이. 그리고 펄렁펄렁합니다. 바지 한번 보십시오. 바지 이렇게 바지에 주름이 이 정도로 가 있는 것은, 이건 뚱뚱해서 뭐 바지에 맞출 때 일부러 주름을 낸 거하고, 그냥 맸는데 허리띠가 커가지고 접쳐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지금 접쳐진 그런 상황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힘든 모습으로 서 있는 이 김정은의 모습, 이거 정말 정상 아니죠. 왜 이렇게 초췌해졌냐? 물론 뭐 당뇨병 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건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지금 협의회다, 회의다, 뭐다 해나갑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뭐 능력이 딱히 있어서, 또는 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뭐 전반을 다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죠. 그런데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고, 또 그 회의를 지배하고 하려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전에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되겠죠. 선행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 회의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은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회의, 협의회.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 그래서 회의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의한 앞에서, 자기 앞에서 바로 그냥 내각 총리를 이렇게 세워서 공항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평양의, 북한의 핵심 지도층들의 변화를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충격 증언을 합니다. 바로 평양 주재 독일 대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토마스 셰퍼라는 사람이거든요. 80년대에서 90년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초기까지 이 베이징에 근무를 했습니다. 베이징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도 관할 구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은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냉전 시기 때 베를린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동독이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베를린은 거의 뭐 동서냉전 양강의 스파이들이 천국이었죠.
지금도 그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북한하고 상당히 친밀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대사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개 행사를 할 때 의전 받는 서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개 행사를 할 때 김정은 직은의 자리를 배치받는 그런 국가 대사죠. 그리고 베이징 주재 외교관을 마치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서울 주재 독일 대사를 합니다. 한국에 왔죠. 그래서 한국 주재 독일 대사를 하고 그리고는 한국 주재 대사를 마치고 2007년에서부터 10년까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독일도 당연히 북한의 면밀한 동태를 살펴야 되죠. 그래서 한국에 대사를 하고 있던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 대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북한 대사를 하고 잠시 돌아갔는데 그런데 2012년부터 13년, 14년 넘어오면서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소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잘 아는 이 셰퍼를 독일은 보내서 2013년에서 18년까지 또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 모두를 오랫동안 지켜본 셰퍼가 그의 관찰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가 그 관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독일 정보당국, 정부와 분석을 한 내용들을 RFA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뭐 RFA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기사 두 꼭지, 즉 2개의 기사를 만들어서 완전 특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터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실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언론 아무데도 알려드리지 않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퍼 대사는 북한을 움직이는 극소수의 최상위 엘리트 집단이 있다 라는 겁니다. 집단 지도 체제다. 엘리트 집단이 극소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북한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북한 고위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면서 북한의 정치 체제는 1인 지배 체제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의한 사실상의 집단 지도 체제가 통치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은 아주 작은 그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 집단은 당내 안보 관련 책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소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김일성 때부터 함께 해온 최상위층 엘리트 집단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서로를 매우 잘 알며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 나는 이들을 강경파라고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 때부터 가신 그룹으로 알려져 있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지도 체제인데 많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은 안보 관련 책임자들이다. 즉 군부 또는 보위부, 호위부 이런 이 뭔가 무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김정은 때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김정일 때도 있었으니까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집단 지도 체제였다. 김정일의 은둔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알고 있었던 김정일이지만 그의 의견이 안 통하고 그냥 뒤집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사례를 설명합니다. 내가 평양에 있었던 2007년의 일화를 예로 들어보자. 독일을 포함한 몇몇 나라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도 그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표현과 함께 같은 신문에는 이 지원은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외부 사상 유입 시도며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분열책이다 라는 기사도 실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권력층 사이에 대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자,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죠. 당연히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전선동부는 김정일의 의중에 따라서 그 의중에 맞추어서 검열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날 나가는 기사에 지금 독일을 포함한 몇 나라가 지금 식량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김정일은 땡큐 고맙죠. 그래서 노동당 이 노동신문에 인도주의적 지원 감사하다 라는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똑같은 날 다른 기사로 그거는 분열책이다 라는 반대 기사가 나간 겁니다. 강경파들이 김정일에 대한 태클을 건 거죠. 그러면은 김정일이 정말 절대 권력 가졌다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될 텐데 또는 선전선동부 자체도 지금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지금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니까 이쪽으로 지금 우리 편집 방향을 정해야 돼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김정일이 원하는 기사도 실어야 되고 똑같이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에 반하는 기사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 빼내면 김정일한테 혼나겠고 이거 빼내면 진짜 권력자들에게 혼나겠고 그러니까 같이 실은 겁니다.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또 2007년에 다른 일화도 있다. 2007년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정상회담에서
항공의 대북 투자를 김정일이 동의했다고. 그 사실은 단기간지에도 실렸다. 10월인데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1월, 즉 2달 후에 이를 뒤집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외국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정일이 외국 투자에는 동의하지만 나중에 후퇴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김정일은 여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정치적으로 그의 권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김정일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합의해서 투자받기로 했는데 그거 불과 2달 만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 말은 김정일이가 밀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 건강이 약화되니까 급격하게 권력이 약화됐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제 최고 지도자로 만들고 세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딜했다 이겁니다. 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군부와 엘리트 집단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는 김정일 주장에 동의해 주었다. 모두는 2009년에 알았지만 이러한 결정은 2008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경제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김정일이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김정은과 아주 가까이 만났던 적이 있다.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인데 그는 농구 경기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행복해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그의 부모에 의해 이 자리에 놓여진 것이다. 그냥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서방문물 접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덜컥 앉아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앉히기 위해서 김정일은 그 마쿠 지배층들하고 딜을 한 것이다. 김정은이 앉혀준 대신 내가 이런 거 양보할게. 그런데 이제 그런 상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처음에 집권하고 장군들 수용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 그 장군들 수용시킨 것도 다 다른 사람 시킨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듭니다. 2011년 김정일이 갑작스레 사망한 후에 북한 내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다. 정책이 다시 강경선회한 것이다. 국내 정책, 대남, 경제, 핵 정책 모두 강경해졌다. 나는 확신했다. 모든 변화는 김정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정권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당시 몇몇 사건에서 알아차렸다. 권력 다툼 과정에서 김정은의 역할은 미미했다. 당시 우리 독일 정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했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정은이 권력 다툼에서 두드러진 역할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령 어떤 기관은 다른 기관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는데 김정은은 이를 전혀 조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권력 투쟁은 김정은 집권 뒤에 2015년 말까지 관찰되었다. 강경파들이 권력의 우위를 잡았고 온건파는 옆으로 밀려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김정은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2008년부터 16년까지 이어진 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가 절대적인 결정권자가 아니고 권력을 나누어 쓸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몇몇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사건을 예로 들진 않았어요. 보안 사항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즉 독일 정부, 독일 정보기관의 분석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이거예요. 그 결론은 김정은이에는 바지구나. 이거보다 더 센 놈이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는 그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 주도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당 규약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라지고 또 평양 또는 이 북한 전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 있는 원수 휘장 이게 사라지고 그게 김일성이가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우상한 상징인데 그 원수 휘장이 사라지고 노동당 마크로 대체되고 라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김정은을 내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대남 강경책이 최근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김여정이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김정은이가 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흉측하다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한 거라든지 이거 김정은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종종 그의 악의로 간주되곤 한다. 그만큼 그의 노력과 업적이 잘 투영된 장소이기도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산 지구와 개성지구를 비판하는 것은 김정일을 비판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인 김정은 총비서가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워 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아버지의 업적을 공격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자의였을까 의심스럽다. 김정일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업적을 지속하고 싶어하지 않겠나? 그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단 말이다.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온 가족 정통성 말이다.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업적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이 같은 행보가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닌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자, 김여정, 김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죠. 뭐 학식이 뛰어나게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해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자산은 뭡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산은 뭐냐?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놓은 업적을 욕하고 부숴버리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보고 정말 꼴보기 싫다, 포항제철을 보고 정말 꼴보기 싫다, 부숴버려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의 정치적인 자산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라는 건데, 그걸 부정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지금 했다라는 건데 이건 즉 정상 아니다, 다른 진짜 권력자가 시켰다. 왜? 저 가게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사망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 대비가 바로 이거다 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명확해 보인다.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노동당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는 정통성을 이어가고 싶어한다.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김씨 일가를 앞에 내세워야 한다. 그래서 최근 몇 년이 정말 흥미로웠다.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대사로 활동하고 있던 김정일의 이복 형제를 평양으로 다시 부른다. 내 생각에는 그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김평일 이야기죠.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평일. 그러니까 2015년 1월까지 폴란드 대사를 했고, 그리고 19년 11월까지 체코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19년 11월 불렀는데 지금 뭐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김평일 평양 들어가고 나서 존재가 보입니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죠. 그렇지만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김정은 이 가게를 센터에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는 양 사방에서 몇 명이 지금 나눠 먹고 있는 건데, 이 센터가 없어지면은 자기네들끼리 그때부터는 이전 투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자기네들도 아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 투구에서 승리해서 다 먹으면 좋지만 위험하죠. 그래서 이 센터를 하나 세워놓고 싶다. 아직은 그럴 때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상화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럴 때다. 그런데 그 우상화를 삭제 다 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안 되니까 김평일이 불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태영호 의원은 의원 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김여정이는 평양의 원로들이 봤을 때 애다, 제 말 듣겠니?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평일을 데려온 것이다. 자, 그래서 드디어 맞추어진 지난 6개월간의 의문의 퍼즐입니다. 누가 실력자일까? 이번 노동당 규약에 전혀 없던 새로운 문구가 신설이 되었죠. 북한의 헌법이 바뀐 겁니다. 이를테면 물론 헌법 따로 있지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명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인사권, 정치, 경제, 군사권 다 가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상무위원은 5명입니다. 5명. 김정은, 그리고 최룡해, 조영원, 그리고 이병철, 이제 군이죠. 그리고 김덕훈 내각총리, 이렇게 5명입니다. 이 5명이 다 정한다. 자, 그런데 조선노동당 총비서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즉 김정은이 위원장이 없어도, 총비서가 없어도 나머지 4명 중에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이제 군령권을, 가장 중요한 이 무력을 누가 가지냐 이겁니다.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과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참석, 여기에서 과반수 찬성, 이런 회의가 성립할 수 있는 성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1명, 2명이라도 그냥 모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